저는 30대 중반이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댁이 여유가 있었고 남편도 잘 벌어들이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보며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 후 1년 만에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살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작년에 갑자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사용해도 모자르게 되어 살던 집을 팔아 시부모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잘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친한 친구와 함께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 다니며 하던 부업이었는데 그때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어요.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약 450만 원 정도였으니 둘을 합치면 꽤 괜찮았죠. 하지만 퇴근 후 잠깐 하는 부업에서 점차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 분야가 본인의 적성에 더 잘 맞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사업을 크게 키워 본격적으로 시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부업으로 소소하게 했을 때와 전업으로 하는 사업은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매출도 잘 오르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지만 사업이 커짐에 따라 직원을 더 고용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불행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빚을 다 갚지 못해 아파트까지 정리하고 시부모님의 집에 들어와 눈칫밥을 먹으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한테만 좋은 부모로 며느리이자 제 딸인 손녀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아들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결혼할 때나 신혼집을 구할 때 적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리프레이즈드. 있으라고 하셨지만 역시 본인 아들이 밖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싫어하고 무엇보다 이 기회에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아무튼 시댁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도 집에서만 살림하며 들어앉아 있기에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아이는 낮에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사무보조 알바라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 나가 돈을 벌어야 집에서 시부모님에게 무시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거슬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시어머니가 민간요법을 너무나 좋아하고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맹신한다는 점입니다. TV 방송에 한의사들이 등장하여 몸에 좋다고 소개하는 음식은 언제나 다음날 저희 집 밥상에 올라오거나 멀쩡한 물에 넣어 차로 달여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라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잘 받아먹어야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전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신기하게도 여기기도 했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진짜 비위를 건드릴 정도로 이상한 음식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얹어 살고 먹는 입장에서 큰 불만을 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TV에서 의사가 고기 섭취를 줄이라는 말이라도 하고 있는데요. 날에는 그 이후 한 달 동안 우리 집 밥상에서 고기를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저도 밖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준비는 시어머니가 주로 하시지만 제가 약간 일찍 들어오는 날이나 주말에는 시어머니 대신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고기를 좋아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선호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하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제육볶음과 같은 음식을 만들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건강에 좋지 않아 라며 엄청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결국 저도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처럼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음식 때문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분주했었다고 큰 소리를 지르셔서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뜻대로 나가지 말라고 해서 결국엔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은 아직 빚이 남아있어서 전세 대출만 받아도 당장 분가할 수 있었을 텐데 대출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댁에서 사는 것은 불편하지만 의외로 장점이 있어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5살짜리 딸이 있어서 시댁에 사는 동안 어머니가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녀온 딸이 혼자 있지 않아도 되어 안심하고 있습니다.
손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시었지만 그래도 집에 어른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 같아요. 남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시어머니 집에서 살면 어떻게 견뎌내는지 신기해하겠지만 사실로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깔끔해서 낮에 청소도 다 해놓으시고 저에게 특별히 할 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적당히 하면 잔소리 없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어머님이 저녁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말에만 식사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뭘 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입만 열면 자기 아들에게 걱정한다고 해요. 44 되어가는 아들이 밥을 잘 챙겨 먹는지, 회사에서 일이 힘든지는 아는지 그 생각뿐이더라고요. 저와 제 딸에게는 말 한마디 거는 일도 별로 없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적응되니까 속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시댁 생활이었지만 정말 하나 참기 힘든 건 어머님의 민간요법 사랑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먹는 걸로 장난을 치는 건 애교 수준이고 오늘 사연까지 보내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어머님은 심각할 정도로 민간요법을 맹신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아무리 아파도 절대 약국에서 사온 약은 못 먹게 하셨어요. 공장에서 만든 양약을 먹으면서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더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남편이나 딸이 감기에 걸려도 결코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게 꿀차를 타서 먹이거나 배와 생강을 끓여 먹이라는 등 철저한 민간요법에만 의지하십니다. 약을 복용하고 꿀차를 마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진짜로 숨이 터져나가는 병이 아니라면 결코 병원 근처에 가도 안 된다고 강요하고 계시며 병원은 병을 고쳐주는 곳이 아닌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을 자주 하시면서 조금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네요.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약을 챙겨 먹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러 다녔는데요. 어머님께서 결코 가지 말라고 하신다니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꽉 막힌 벽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고 남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사업 실패한 후 스트레스를 겪은 우리 남편은 두통을 자주 겪었는데 어머님은 우리 남편이 두통약을 복용하려 할 때 절대로 약을 먹지 말라며 대신 몇 알씩 구운 은행을 주거나 지하철을 타고 멀리 있는 한약방까지 가셔서 약재 몇 가지를 사와 물에 우려서 먹이곤 했답니다. 그냥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한 번 먹으면 두통이 금방 사라지는데 현대는 조선시대가 아니고 한약을 우려서 먹이시는 모습을 보니 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어머님의 정성을 알아주기에 무튼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군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서 두통약을 은밀하게 먹었습니다. 딸아이도 심각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토피가 약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토피가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 종종 가려워서 긁거나 피부가 붉어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기 전에 피부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화학성분이 들어간 약을 계속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다며 막으셔서 애써주셔서요 라고 합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너는 애를 잡았다며 내일 피부에 좋은 약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다음 날 말린 쑥을 한 다발 사오신 후 그것을 양파망에 담아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수탕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쑥당에서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쑥 안에 있는 성분으로 피부에 나쁜 성분을 씻어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냥 쓸데없이 피부과에 다니실 필요 없다고도 하셨다. 아이는 씁쓸한 냄새를 싫어해서 코를 막고 울고 불고 질렀지만 약을 바르는 것보다 이건 훨씬 낫다며 강제로 한참 동안 들어가 있게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질색을 했지만 며칠 동안 쑥탕에서 목욕을 한 아이의 피부가 실제로 조금 호전된 것 같아 보였다. 덕분에 심한 아토피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정말로 시어머니의 쑥탕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랬던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쑥탕을 생각하면 제 할머니의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딸은 진한 맛을 싫어했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처음 접하는 민간 요법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제 방식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에 열이 조금 있었고 아침이 되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예전부터 샀던 해열제가 있어서 출근하기 전 어머니께서 모르게 어린이 해열제 하나를 아이에게 먹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열은 아니었고 하루 집에서 좀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둔 채 출근했어요. 출근한 뒤에도 자꾸 아이가 걱정되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를 물었더니 죽을 끓여주고 약간 먹고 다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먹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 아이에게 가고 싶어 오후 내내 발을 동동 구르며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가 지하철역으로 뛰었습니다. 그날은 지하철도 늦게 오는 것 같고 더 빨리 가려고 해도 조금씩만 움직이는 지하철이었어요. 괜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가는 중인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아이 큰일이다. 서준이가 열이 심하고 아까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있다. 이제는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지하철 안에서 뭘 할 수도 없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님에게 지금 당장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냥 제가 119를 부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119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시간에 출동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시아버님과 통화를 하며 아이의 상태를 전해 들었어요. 10분 아니면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흘러갔고 119 구급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의 다급한 전화 뒤에서 아이가 실신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나름대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응급 구조하는 119 대원의 손길을 어머니가 멈추려고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됐는데 열이 조금 있더라도 찬물에 씻고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전화기 속에서 듣자마자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아버님. 정말 꼭이에요. 저는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고 119 대원들과 시아버지가 보기에도 한눈에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리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구급차에 태우고 출발했는데 그때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는 건 본인의 마음이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까지 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에게 물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내어 지하철을 내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수해까지 맞고 있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간단한 감기로만 알았는데 응급실에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옆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에 시어머니께는 대체 왜 구급대원을 막으셨냐고 했더니 힘을 얻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집에서도 열을 내리는 처치를 하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하신 열이 내리는 처치가 대체 뭐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열이 심해지는 것은 점심을 먹고 난 뒤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이상한 짓만 계속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짓을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대충 감이 왔습니다. 나는 어머님께 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에게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서 가르쳐준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고 열불이 터졌어요.
고열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전기 매트를 틀어주고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주지 않나? 감자를 갈아서 부치고 오이를 주스로 만들어 먹였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어요. 전기 매트를 틀고 이불을 덮는 것은 열이 오히려 더 나서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열불이 터졌는데 그 와중에 아이 발바닥에 감자를 갈아서 붙이고 아이가 열에 시달리다 못해 토하고 난리가 났더니 아이의 얼굴과 팔에 두부를 으깨어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이 70에서 8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국이나 하다못해 집 앞에 편의점만 가도 아이가 먹게끔 나온 해열제가 잔뜩 있는데 왜 미련하게 두부를 붙이고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께 대체 왜 그러셨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어머님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열을 내리기 좋은 방법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오셨고 선생님께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추가 검사를 하고 오늘 하루는 입원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올라가기 전에 일찍 오셨어야지. 아이가 이 정도로 열이 나고 힘들어했으면 다음부터는 바로 병원을 데려와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 울컥하며 미안하고 서러워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의사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열이 떨어졌을 거라며 큰 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물론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어머니나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응급 상황까지 병원을 안 가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는 하마터면 곤경에 처할 뻔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야근을 하다 말고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수액을 맞고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할머니 자격이 있어 제가 뭐라고 할 때는 개의치 않으시다가 자기 아들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은 꼼짝 못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상한 민간요법을 그만하라고 했어요. 효과가 있든 없든 사람이 아파하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몸이 불편하시면 약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왜 가족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냐고 어머님을 다그쳤어요. 그렇게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던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제 자신도 진정이 되자 남편에게 우리가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으니까 분가해야겠다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을 조금 줄여도 되고 아이는 어린이집 끝나면 무용학원이라도 보내면 될 테니까 이제는 진정 분가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동안 아이를 보셔서 정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도 고민 끝에 자신도 더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에게는 다음날 열이 내려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일이 있은 후 조용히 새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저희가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았고 시부모님께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본가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며 이제는 민간요법 같은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시댁에 머물기 싫었습니다. 피해를 끼칠까봐 더 이상 분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께서 서운해하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누이님에게 얹어 살 수는 없는 일이고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자녀를 어머님 판단에 맡기기가 불안해서 우리에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살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추장을 타 먹는 등의 민간요법을 들어봤지만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님을 위해서 생각해봐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라도 몸이 아플 때 약을 안 드시고 이상한 치료법만 고집하실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살지 못하게 된다고 서운해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진심으로 정신 차려주시길 바라요. 아직도 119 구급대원을 방해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면 등골이 오싹해요. 그날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기라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